안녕하세요. 이번엔 5주 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었죠. 아마 그날이 점점 다가옴에 따라 제가 방송을 조금 늦춰진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텀이 있죠. 텀이 좀 늘어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에 3주 때 방송을 다 준비하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목감기가 와가지고 목이 잠겨가지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방송을 해야지 했는데 4주 만에 하는 것보다 이게 홀수로 가는 게 13579로 가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5주 만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 생각은 사실 이 온라인 강의는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해도 바꿔질 수 있는 시간과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 오프라인에 강의에 참석하시는 분들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신 분인데 이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히 몸을 좋게 만들어 줘야겠다. 좋게 만든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몸을 변하는 기운을 맞출 수 있도록 어떤 병이 들어와도 다 막을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 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수행을 오래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스스로 모든 병을 퇴치할 수 있는,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몸이 되어지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누가 해주길 바라고 어디 병원에 가야지 되고, 이제 나중에 병이 들어올 때 병원이나 약국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병원이나 약국이 더 위험합니다. 이제 그렇게 위험한 사태가 되는데 지금 보세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전에 늘상 얘기했지만 북사도 전란이 일어난다고 했고, 그것이 일어나면서 급살이 일어날 수 있는 신호탄이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요새 북한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은 예전에는 뭐 식량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면 중국에 받아가지고 연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중국하고 사이가 틀어지면 러시아한테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경제가 완전 망해버리고 중국의 석유도 수입을 못하니까 북한에도 이제 석유를 주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피폐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도와줄, 누구를 건너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 자체 내에서는 김정은이 굉장히 위기 상황에, 위기가 아니죠. 위기는 danger and opportunity.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태죠. 아주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위험에 봉착해 하는 상태이죠. 자, 그렇다면 얘네들이 마지막 수단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계속 손짓을 하고 있죠. 북한에다가. 근데 북한이 미국의 손을 잡고 미국의 체제를 받아들이는 이런 상황이 들었을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김정은 정권 자체가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 친구가 다 죽여버렸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미국을 끌어들이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럼 중국이 가만겠습니까? 중국 놈들은 자기가 곧 죽는 상황이 오더라도 남의 걸 탐을 내요. 그래서 북사도 전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북사도 전란이 일어나서 3일 동안 북한에서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나서 중국에 가서 큰 전쟁이 나가지고 여기 소강 상태가 되면서 병으로 완전 휩쓸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망할 때가 됐죠. 자, 지금 제가 5주 동안 제가 자료 쭉 모아놔가지고 오늘 정리하려고 이제 보니까 전부 다 중국에 관한 얘기더라고요. 7년 전에, 7년 반이 됐죠. 방송한 지가. 방송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방송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중국이 무너진다 였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무슨 방송을 했는지 궁금하시면 다음 카페 향림자 방송 다시 보기로 들어가면은 제가 방송한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말을 풀어놨는가. 맨 처음에 저는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 바꿔지는 그런 순간이 오고 그럴 때 사람들이 다 죽어 넘어가는데 그런 사실 때 그때는 이야기 안 했죠. 그리고 2019년에 중국에서 코로나 빵 터졌어요. 중국 무한 폐렴이죠. 중국 무한에서 폐렴이 터져가지고 중국 놈들은 우리를 다 죽이려고 대구 쪽에 와가지고 퍼뜨렸죠. 그런 놈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이 그걸 통해가지고 봉쇄를 해가지고 완전 경제를 폭망시켰죠.
중국이 기업들이 나간 상태에서 봉쇄해 놓으니까 중국 경제는 완전히 그때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죠. 불과 중국이 무너진다 말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완전히 중국이 문을 닫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중국이 쪼개진다, 뽀개진다, 뭐 7개국으로 쪼개진 게 아니에요. 중국화적, 중국에 사는 족속들을 완전 죽여버립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을 정하면서, 자, 지금 중국의 젊은이들이, MZ세대들이 우리나라로 여행을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그네들이 와가지고 분탕을 지고 우리한테 뭐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하고, 자, 중국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면은 서울병에 걸려가지고 돌아간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서울병이 무엇이냐. 그래서 제목을 제가 정하면서 이것은 중국 젊은이들을 깨우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네. 내가 부자라는 약재가 생각나서 투구라는 꽃이죠. 옛날 투구의 비밀인가? 뭐 그런 영화도 했죠. 부자예요, 부자. 투구의 꽃을 이제 약재로 쓰면 그것이 부자가 되는데, 부자라는 건 뭡니까? 몸이 아주 약해서 양기가 완전 쇠진했을 때, 그때 극약 처방으로 양기를 돋궈주기 위해서 부자를 씁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한테 뜨뜻한 부자를 먹으면 바로 죽어버려요. 사약이에요. 그러니까 요 제목을 딱 쓰면서, 자, 지금 제목은 나와 있잖아요. 중국의 무비자 입국은 중국인에게는 부자라는 약재라고 말할 수가 있다. 약재예요. 100사람이 죽는다 하더라도 한 사람만 깨어나면 돼요. 중국에는 지금 인구가 14억에서 뭐 많이 죽어가지고 뭐 한 7억 된다고 이런 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대도시가 텅텅 비었다고. 그러니까 중국 대도시만 텅텅 빈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텅텅 비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걔네들이 지금 외국으로 다 빠져서 그렇습니까? 예전에 한번 이런 방송을 했죠. 무당이 중국의 토착신과 뭐 중국을 번영시켰던 도토신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 한반도로 오고 있다고 말한 게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방송을 했죠. 다가올 2026년이 한반도와 세계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거대한 영적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자네, 저기 북쪽 하늘을 한번 보게. 냄새가 나지 않는가? 흙이 바스라지는 냄새 말이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대륙의 경제가 어렵다느니, 정치가 혼란스럽다느니 떠들어대지만 그건 겉껍데기일 뿐이야. 진짜 문제는 땅속 깊은 곳에서 이미 시작됐어. 내가 며칠 전 새벽 기도를 올리는데 압록강 너머 저 거대한 대륙 쪽에서 수천, 수만 개의 검은 그림자들이 보찜을 싸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걸 봤어. 그건 산 사람이 아니야. 그 땅을 지키던 토착신들과 조상신들이야. 수천 년 동안 그 넓은 땅을 지켜주던 주인들이지. 그런데 그들이 왜 자기 집을 버리고 나오겠나? 더 이상 기운을 얻을 수 없거든. 땅의 기운, 즉 지기가 다 말라버린 형국이야. 나무로 치면 뿌리가 더 이상 물을 빨아올리지 못하는 것과 같아. 그러니 그 땅에 머물던 기운들도 사라지지 않으려면 살 길을 찾아야지. 그들이 향하는 곳이 어디겠나? 유일하게 기름지고 펄펄 끓는 기운이 남아있는 곳, 바로 여기 한국이야. 2026년은 그 대이동이 눈에 보이게 시작되는 원년이 될 게야. 누가 무슨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면은 이제 신기하고 인간계하고 정치과 다 공부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증산 선생이 하신 말씀, 이연에 계룡이나 하나니 세상이 다 일러주고 있음을 모르느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계룡이 뭐예요? 제가 여기서는 안 써놨어요. 하도 많이 했으니까. 개는 닭이에요. 명이 뭐예요? 누구예요? 우리가 아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생물들이에요. 동물도 아니고 가금이라고 하죠. 가금. 가축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굉장히 신성한 동물로 여겼어요. 왜?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도움을 주니까. 자, 지금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상태를 알고 보면은 이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러냐? 못 봐요. 이게 무슨 얘기, 어떻게 되지?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 개판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오고 우리나라의 인식이 너무 좋고, 요새 이제 외국에서 너 어디에서 왔니? 그러니까 사우스 코리아, 그거 말고 서울이니 부산이니 인천이 뭐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지명까지 명확히 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거예요. 왜 지켜보겠습니까? 아,
저기가 뭐가 좀 다르다. 뭔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모르고 공부를 안 했으면은 이건 몰라요. 이 방송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반만년 문자로 나타난 역사적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뭐지? 저번에 한번 저기 어떤 일베인가 미정겔인가 거기에서 우리나라 크기에 대해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크기가 진짜 조그마더라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큰 나라인 줄 알고 있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삼성, LG, 현대 뭐 이런 기업들이 세계를 휘어잡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여행을 가면은 어디든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구도 많고 나라가 큰 줄 안대요. 근데 알고 보면은 조그만 나라예요. 왜 조그만 나라입니까? 씨앗은 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이 퍼져나가는 거죠. 이제 퍼져나갔죠. 그것이 뭐입니까? 천지비계예요. 이제 지천대교로 들어오는 거죠. 그것이 이제 19세기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 상황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증선 대선생에서 말씀하시듯이 너희들은 좌상에서 득천하리라. 좌상에서 득천하, 앉아서 천하를 얻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천하를 얻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공부하면서 내 자신이 누군지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해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 관심을 갖고 우리한테 호감을 갖는가? 그 자체는 반만 년 전에 우리한테 가졌던 그 마음, 그 모습이 그대로 표출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그런 사실을 아는데 내가 누구라 말은 못하지만은 뭐 바랄 것도 없죠. 입이 들어가요. 지금 북한에는 개판 치고 있는데 같이 개판 치고 싶다고 개판을 만들죠. 개판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늘에서 잡아가요. 이제 걔는 대한민국을 망치기 위해서 나온 애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독재를 했어요. 왜? 하도 쓸데없는 말 많이 하니까. 나라를 해할 수 있는,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을 꺼트려 버리니까 빨갱이들 말 못하게 독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꼭 말을 해야 되는데 찌시죠, 찌. 찌은 뭡니까? 이 나라를 망치기 위해서 독재를 하는 거예요. 누가 더 대단합니까? 자, 망치는 걸 금방 망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배짱이 있고 용기라고 할 수가 있고 만용이죠. 그러니까 앞뒤 모르고 그냥 마구잡이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개판을 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누가 도와주겠지, 미국이 뭐 해주겠지, 누가 뭐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뭔가 하면서 되게끔 해줘야 돼요. 지금은 인준시대가 이미 들어섰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대로 돼요. 특히 수행을 오랫동안 해서 평생 수행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건 천지에 박혀요. 이제 제가 왜 방송을 다음에도 5주가 될지 7주가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 6에서 좀 집중하는 것보다 이제 온라인 강의 또는 이제 또 외부 강의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직접 만나서 강의를 듣고 싶다 그러면 몇 명만 모이면 좀 부르세요. 카페 앉아가지고 이리저리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냥 앉아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강의실에서도 한 몇 명 놔두고 그렇게 또 하니까 전 이때까지 고3들 쭉 가르쳐 왔던 선생님을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서투감이 없어요. 그냥 생각하는 대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훈련시키고 내가 맨 처음에 애들 가르칠 때 원래 내가 수학을 좀 잘하니까 수학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제 후배가 선배님 영어는 힘들어요. 수학을 먼저 가르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학의 현대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을 알려면 영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맨 처음에 가르친 애가 대원고등학교, 대원 외고 애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게 이제 한 30년 이렇게 쭉 가르쳐 왔죠. 공부 잘하는 애들 위주로 쭉 가르쳐 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본 거 30년 동안 한 애들 가르치고 나서부터 이제 학원 접을 때까지 그때는 우리나라 책보다 영어책, 중국책을 더 많이 봤죠. 그때는 같이 고대 그 문자를 공부하기 위해서 문자학에 대해서 우리나라 책이 없어요. 다 중국책이에요. 그 중국책을 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그런 책을 다 주셨기 때문에 제가 책을 구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것을
얻게 돼가지고 쉽게 접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내가 이 글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를 읽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제가 지금 목이 아직 성치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방송을 해야겠더라고요. 오늘까지 하면 또 이제 7주로 넘어가는데 이걸 빨리 알려주겠다. 이제 올해가 아니죠. 이 방송하고 다음에 5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전에 한번,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강을 막는 것은 어떤 모세혈관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를 막는 것은 뭡니까? 동맥을 막는 거예요. 내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거 딱 그 자체로 딱 보면서, 이제 동맥이 막혔구나. 이제 죽겠구나. 다시 변하겠구나. 이제 이 세상이 난리치겠구나. 곧 벽에 돌겠구나. 이런 생각이 여러 가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공부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탁탁 튀어나오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알고 접해야 돼요. 사실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죽을 때 알고 죽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구나. 그러면 혹시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잡을 수도 있어요. 우스운 얘기죠. 제 목소리 자체, 기운 자체가 이 방송을 들으면 기운이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몸이 좋아져요. 제가 예전에 댓글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 관절염이 고생했는데 제 방송도 관절염 나왔다.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도 이 방송 보면서 몸에 어떤 열기를 느껴가지고 왔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어떤 상황과 조건이 몸이 다 되어 있는 사람이죠. 조건이 뭐예요? 3세의 인연이 있고 조세의 음덕이 있어야 돼요. 자, 한마디 말해서 제가 말할게요. 제 방송을 보고 저 미친 새끼 저거 이상한 소리 하네? 이렇게 다 얘기하면 그것은 3세의 인연이 없고 조세의 음덕이 없는 애들이에요. 애들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새끼죠. 새끼란 말은 뭔지 알죠? 그렇죠? 제가 늘상 얘기했으니까 여호와가 사람 만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뭐 또 이야기할 필요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3세의 인연이 있고 조석의 음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20몇 년 동안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아무 대가도 없이 이렇게 풀어내주는 바보가 됐습니까? 이것을 돈 벌라 근문을 고급문을 공부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생각해서 이거 가지고 돈벌이가 될 텐데 그것은 돈벌이에 할 공부가 아니에요. 사람이 영혼을 깨워서 그러니까 몸이 살게 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기회를 주면 뭡니까? 기회를 잡아야죠. 이 세상은 기회가 굉장히 무한히 많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잡을 사람은 한정이 되어 있죠. 자기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마음이 깨끗해야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1시간, 2시간이 다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제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중국인에게는 부자라는 약자라고 말할 수가 있다. 부자가 뭡니까? 팥꽃이 어린 뿌리. 이게 투구꽃이에요. 독성이 강한 약으로 양기를 돕고 체온이 부족한 여러 병이나 중풍, 신경통, 관절염, 이질 따위에 쓴다. 이렇게 좋게 나오죠. 근데 이게 이제 사과를 보게 되면 이 뜨뜻한 하면 이걸 먹이잖아요. 그래서 피를 터가 죽죠. 양기가 너무 세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약도 좋은 말도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지 약도 받고 말도 받는 거예요. 사실 제 방송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 그건 제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몇 사람만 있으면 돼요. 증서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내일은 한 사람만 있어도 일이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 제대로 역사를 아는 사람이.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전에도 깃발 제가 든다. 말 들으면 제가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명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제는 깃발 들 때가 됐으니까 이제 제가 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7년 동안 계속 숨겨왔습니다. 숨길 것도 없죠. 말을 하죠. 말할 때가 안 됐으니까. 사람이 때가 안 돼가지고 말하면 큰 화를 입습니다. 화를 입지 않게 해서는 그때 그 시간에. 근데 또 너무 늦으면 다 죽을 사람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하려고 한 거예요. 제 이제 카페 보면은 또 향림자 방송 다시 보기 보면은 중국의 폐하수가 민낯 이렇게 해가지고 게시판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분이가 예전에 그냥 다른 데 쭉 놓다 보니까 이게 중국 폐악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얘네들 하는 짓 자체가 폐악질이에요. 폐악질 알죠? 악만 해요. 걔는 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악이 뭡니까? 자, 버그마차가 버그마인 믿음인데 버그마차가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 거만 챙기는 거예요.
이기심이죠.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인간들이 바로 중국 놈들이에요. 나중에도 방송 보시겠지만 중국 놈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지 않고 남이 해놓은 거 베껴가지고 자기네들이 득을 보려고 그래요. 중국이 수십 년 동안 외국을 다뤄온 방식, 그들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외교를 해왔는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거창한 이론으로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입으로 명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짱치차오라는 사람은 중국은행, 중국농업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의 고문입니다. 쟁쟁한 중국의 국책국영은행의 자문뿐만 아니라 임직원 정신교육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해 국영기업의 군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권의 저서도 썼습니다. 가장 유명한 책이 다저우 랑싱 샤오소우团队입니다. 늑대 야상을 지닌 세일즈 군단을 만드는 법입니다. 중국에서 세일즈 분야의 도서 가운데 베스트셀러입니다. 전당 외교의 늑대가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중국은 외교를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늑대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늑대처럼 달려들어 야만스럽게 기술이나 노하우를 카피해서 세계 무대에 첫 줄에 서는 게 중국이란 나라의 본질이라고 이 사람은 강의에서 당당히 밝혔습니다. 개혁 개방을 하니 외국인이 기술, 자동차, 돈, 경험, 지혜를 가지고 들어왔다. 정부가 하지 못했던 건데 정부는 뭘 했느냐? 국민들에게 창업하라고 했다. 국민들은 나중에 스스로 하기 위해 외국인과 합작을 했다. 그런 40년 세월이 훌쩍 지나갔다. 우리는 합작을 한 뒤 카피를 해서 다 배운 다음 혼자 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 회고해보면 공장, 설비, 기술, 상품, 특허, 시장, 브랜드도 다 우리 거다. 외국인은 죄다 도망갔다. 양재치 외교부장이 그렇게 강경하게 발언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도 다 여기서 유래된 거다. 우리가 40년 동안 한 것은 단 두 글자, 카피였다. 세계 무대 첫 줄에 서기까지 베끼고 베껴왔다. 우리는 야만스럽게 베껴왔다. 가리지 않고 복제해왔다. 지식재산권이고 뭐고 특허고 뭐고 일단 훔치고 나서 말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이제 와서 그걸 눈치채고 이제 훔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더 베낄 게 없다. 이제는 발전뿐이다. 짱치차오의 이 영상은 뒤동성의 발언 못지않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표현이 거친데 그만큼 가감없이 중공의 방식을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중공시장에서 잘 나갈 듯 하다 털리고 있는 것도 이를 대변합니다. 이때가 쭉 그렇게 봤죠. 전에 한번 중국 박사가 얘기했죠. 우리는 카피 문화다. 대로 그 얘기하잖아요. 남의 거 다 잘해놓은 거 그냥 우리가 구태가 노력할 필요 없이 그래서 갖고 와가지고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우주의 여름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왜? 본질가 자꾸 멀어지니까. 그건 네 거야? 네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중심으로 들어갈 때는 자 지쳤대 괴가 이제 중심으로 들어갈 때는 거짓말이 안 통해요. 이제 진실이 드러났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밝혀지잖아요. 이렇게 드러내놓고 보여지는데 뭘 거짓말해요. 아직까지 20세기야. 저 사고에 매몰돼가지고 세상은 돌아가는 거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아시죠? 막고 손을 이렇게 막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식이에요. 야야야야야 그 제대로 한 것이 제대로 모르겠어? 다시 해. 야야야 그러니까 좀 살려줘. 그러니까 네가 내가 딱 올리면 네가 거기서 먼저 딱 치라고. 야야야야 뭘 숙인 거죠? 임마 빨리빨리 해. 아니 좀 짜게 해요. 뭘 짜 짜기는 얘는 한번 봐. 훈련도 짜면서 해. 그래 가자. 아자. 지금 중국 하는 놈 그 자태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90% 이상이 백신을 맞았어요. 살 방법 없습니다. 백신 맞으면 다 죽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백신 빼는 기운을 얻으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올까요? 백신 맞은 인간들이 와가지고 다 공부하겠습니다. 와가지고 받아줄까요? 안 받아줘요. 왜냐?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까지 이제 오면은 받아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안 돼요. 자, 우리가
밥을 센 불로 올리고 그다음에 밥을 뜸을 들 때 불을 약간 낮춰줘요. 그리고 어느 정도 김이 좀 줄어들면 이제 불을 완전 꺼줘요. 그래가지고 쭉 기다린 다음에 밥이 되죠. 자,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구태여 제가 힘을 뺄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힘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힘을 빼려고 하는 순간 그 다음 죽여버려요. 누가 죽여요? 신명들이. 우리는 신명하고 같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진실이 밝혀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으면 신이 응기를 안 해요. 자신들이 어둠의 귀신들이 귀자예요. 귀자.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귀가 보여요. 제국가 지 아버지 제국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올리려고 그러니까 대화 주시보다 더 올리려고 안 자가 귀자예요. 귀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들 특징이 뭡니까? 뒤통수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병법이에요. 그런 놈들이에요. 자, 이제 그런 놈들이 그 짓거리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인이 중국인이라고 부르기가 조금 무섭니다. 그 바뀌어온 애들이죠. 서울로 이제 온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것을 잠깐 보시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금 가장 불편해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민주주의도 아니고 반정부 시위도 아닙니다. 바로 서울 여행입니다. 요즘 중국 MZ세대 사이에 이상한 증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다녀온 뒤 다시는 예전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현상. 이름도 붙었습니다. 서울병. 문제는 이게 쇼핑하고 사진 찍고 끝나는 그런 관광 중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에서 느낀 안전, 질서, 친절,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배려받는 도시라는 감각. 왜 단순한 여행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국가의 선전을 무너뜨릴까요? 도대체 서울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경험했기에 그러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울 다녀온 중국 MZ세대들. 돌아가자마자 이상한 증상이 터졌습니다. 잠이 안 와요. 서울 영상만 계속 돌려봐요. 친구들한테 나 한국 가야 돼라고 중독처럼 말해요. 중국 SNS에선 이걸 아예 서울병이라고 부릅니다. 조회수가 8억을 넘을 정도로 미친 듯이 퍼지고 있어요. 처음엔 저도 그냥 여행 후유증이겠거니 했습니다. 여행 갔다 오면 일상이 심심하게 느껴지는 거 누구나 겪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중국 놈들이 우리가 문자를 만들고 정착해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먹고 사니까 그게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 농기구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우리는 농기구를 글자를 거기에다 이름을 다 붙였어요. 근데 중국 놈들은 그걸 보고 저 농기구 저거 무기로 쓰면 되겠다. 그래서 무기에다가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그거 가지고 사람을 패고 빼앗고 약탈하고 뭐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맨 처음 동기는 제가 저를 무기로 쓰면 쟤를 제압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걸 보니까 반만 년 동안 사람들을 계속 마음속에 세뇌시킨 거예요. 저놈들은 우리보다 약한 놈이고 우리보다 별로 싸움도 못한다. 우리가 세다. 우리가 힘이 좋다. 이렇게 주입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누가 갖고 가면 그래 누가 가지려고 누가 가져다 다 이랬어요. 그래 자 이렇게 해요. 네가 필요해? 그럼 가져. 우리나라의 심성이 그래요. 예전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대문이 있었죠. 대문 창고 사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들어와서 장사치도 들어오고 일반 사람도 들어와서 물도 먹고 가고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심성이 그랬습니다. 정한아! 아랫집 가서 밥 한 공기 얻어와! 이것 좀 갖다 주고. 네. 정한이 왔나? 엄마가 이거 갖다 드리래요. 아이고야! 야, 너 살아나 했나? 엄마가 그리고 밥 한 공기만 달라고. 뭐야? 내가 아버지 오늘 늦게 들어온다 하더만 일찍 들어오시는갑네. 자, 됐다. 있어봐라 정한아. 아줌마가 깍두기 좀 줄게. 엄마 갖다 드리라. 이거 아줌마가 주셨어요. 아이고 맛있겠다. 잠깐만. 아줌마, 엄마 카레 좀 드시래요. 엄마가 이거 갖다 드리래요.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
아줌마 이것 좀 드시래요. 감사합니다. 아줌마! 난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마음에. 요즘 우리 동네도 예전에 그 모습이 다시 돌아와요. 예전에 우리 모습은 우리 사람들을 보면 볼수록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중국놈들 하는 짓을 보면은 저게 인간인가? 이렇게 생각나요. 얘네들이 근데 이제 지금 깨어날 때니까 좋은 모습 보이는 거예요. 저것을 내가 하고 싶어 아니라 나도 저곳에 같이 속해고 싶어. 저기서 살고 싶어. 이런 얘기죠. 그 마음 뭡니까? 나도 살고 싶어.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철들자마자 죽는다고. 만약 얘네들이 중국 애들이 이것을 못 느낀다. 그럼 아직 때가 모른 거죠. 근데 그게 느껴져요. 느끼고 그리고 중국의 CCTV는 뭡니까? 감시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CCTV 뭡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색깔 자체가 틀린 거죠. 누가 감시라고 누가 그거 해요. 그런 모습들이 요새 백신 맞은 애들, 백신 맞아가지고 백신 발작이 일으키는 애들 많아요. 요새 방송을 보게 되면. 근데 걔네들이 김치 열심히 먹고 우리가 평소 먹는 음식을 먹었다면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 독이 들어가서 수기가 안 오라니까 우리 본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놈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서울에서 돌아오니 숨이 막힌다. 베이징 지하철을 탈 수가 없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한국 가기 전과 후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글들이 수십만 개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해외에 나가면 해외 사람들한테 전부 다 바퀴벌레 사람 취급 못 받아요. 왜? 사람 짓을 안 하니까.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은 서로 도우면서 서로를 인정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얘네는 그걸 못해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얘는 죽어도 못 변해요. 신명이 돼도 귀가 돼가지고 사람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영육이 완전 소멸돼야 돼요.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런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런 것을 눈여겨봐야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런 현상들을 일어나는 것을 그냥 단편적으로 지금 현상이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외국 사람들한테 해외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인식을 얻고 이런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거야. 비록 우리가 작은 나라였지만 우리가 못 사는 나라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역사적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반만년 역사를 들춰보게 되면은 그게 그렇구나. 자, 우리가 바로 서로 같이 살 수 있는 제세위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이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에 홍익인간 사람을 널리 이롭게 만드는 그런 말 그것을 다 통칭력으로 얘기하는 바로 웨이네즈예요. 산해경에 그런 말이 있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온열 의자가 있어요. 겨울에 시민들이 따뜻하게 기다리라고. 지하철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서 충격받았어요.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것들이 그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요. 랜드마크나 쇼핑 같은 건 한국도 잘 사니까 그렇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민의식, 배려문화, 안전한 거리 이건 돈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시스템의 문제고 가치관의 문제거든요. 어떤 중국 청년은 이렇게 썼어요. 서울에서 깨달았다. 자유롭다는 건 정부가 간섭 안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서로를 존중하는 거구나. 이게 바로 중국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깨달음입니다. 통제 없이도 작동하는 사회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더 잘 작동한다는 것. 도대체 서울에서 뭘 봤길래 이렇게까지 되는 걸까요? 중국 젊은 세대가 서울에 열광하는 이유.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K-팝? BTS 콘서트? 강남 쇼핑?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로 충격받은 건 바로 일상의 품질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그 평범한 일상이요. 한 중국 여행객의 글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출퇴근 시간인데 임산부석이 비어 있었다. 러시아워인데도 사람들이 서서 가면서도 그 자리엔 앉지 않았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베이징 지하철에서는 임산부가 서 있어도 젊은 사람들이 우선석에 앉아서 핸드폰만 봅니다.
또 다른 글을 볼까요? 홍대에서 밤 11시까지 혼자 걸어 다녔다. 전혀 무섭지 않았다. 베이징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한 20대 여성은 이렇게 썼어요. 상하이에서는 밤 10시만 넘으면 택시 탈 때도 긴장한다. 이런 얘기가 쭉 또 그냥 계속 나옵니다. 영사인부터 교과서에 뭘 없앴죠? 국민교육 현장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군인 정권이 했던 것은 전부 다 싸그리 무시한 거죠. 그리고 바른 생활도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윤리란 과목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더 젊은이들이 윤리적이 되고 더 많이 깨닫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깨어나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는 거죠. 우리 본성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본성을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마치 고양이가 위에서 점프하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쥐를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본성이에요. 본성은 바꿔지지 않아요. 그게 삶의 그 모습이에요.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조금씩 보는데 나중에 가면 다 보세요. 자, 서울 다녀온 중국 MZ들 돌아가자마자 멘붕 온 이유. 이건 관광이 아니다. 이런 것을 조금 더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근데 이제 지금 시간이 40분 이렇게 지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송을 굉장히 할 것도 많은데 이것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벤처만 봐도 그렇게 확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 집에 있을 때도 가만히 있을 데 없어요. 지금 제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면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계속 봐야 돼. 저는 공문자, 반만년의 문자만 가지고 공부한 게 아니에요. 지금 되어지는 상황을 많이 봤어요. 그들을 가르치면서 남들이 접하지 못한 그건 뭐냐? 전 영어와 중국어를 능수능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봅니다. 말은 잘 안 해서 말은 좀 더듬지만은 책 보는 문제가 없습니다. 고3이 한 30년 가르쳤는데요. 중국어는 대학 때부터, 그러니까 1981년 때부터 계속 공부해왔던 거예요. 지금 중국어 공부를 안 해요. 근데 그때는 해야겠다는 마음. 그때부터 문학적으로 공부해왔죠. 그러다 보니 이런 쪽으로 이제 공부된 거죠. 아까 이제 이런 방송을 한번 쭉 다시 한번 보세요. 중국 무비자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중국을 변화시키게 만드는 촉매자가 되는 거죠. 촉매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중국을 반드시 망하게 돼. 중국 무슨 중국이야. 우리가 중심이 돼. 이거 우리나라 완전히 거짓말로만 이렇게 살아왔네. 아니, 누에를 용이라고 여겼으니 그 거짓말이 팽배한 그런 세상에 살다 온 사람은 누구라든지 진실을 찾고 싶어 해요. 지금 교회도 절도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때 그 당시에 맞을 수 있어요. 그때 모르니까. 근데 모든 게 다 펼쳐져요. 지금 제일 거짓말장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는 죽일 놈이에요. 예전에 제 방송을 볼 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말투가 좀 바꿔지 이제. 아무튼 기독교의 그 민낯을 이야기하니까 그 성대표가 교회에 다니는데 저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당신 기독교인이 아니네. 하면서 성대표가 일러가지고 이제 방송 못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이런 말도 했어요. 한 것만 보는 거예요. 내게 아니면 넌 아니야. 네가 어떤 말을 하든지 아니에요. 이렇게 편협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고 모든 입장을 해가지고 자, 제가 여기서 사람들이 딱 오면은 오는 즉시 얼굴이 환해져요. 제 기후 때문이죠. 자, 거짓말하는 인간이 있으면 그게 일어납니까? 진실되게 살려고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진실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게 생기가 돋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거짓말할 수가 없죠. 제가 여기 오는 사람들, 내가 그분들에 대해서 굳이 너무 밝혀서 얘기하지만 중병들이에요. 근데 그게 고쳐져요. 그거 뭡니까? 제가 별다 재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공부하다 보니까 신이 도와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염제 신동씨가 누구예요? 만약에 한약이 아니죠. 약을 개발하신 분이죠. 그렇죠? 개발인가요? 발견하신 분. 그래서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운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인간들이, 바퀴벌레들이 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붕괴해요. 자, 여기서 있잖아요. 바퀴벌레가 나도 사람이 될 수 있네 하는 순간 중국 자체는 붕괴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때까지 이렇게 보니까 난 사람으로 살아온 게 아니네. 난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살아왔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냐 하면은 난 한국에서 왔다고. 나는 한국인이라고. I'm Korean. 이렇게 얘기하다 없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한국인과 중국을 구별하는 법까지 나온다고 하셨습니까? 행동은 짱깨인데 짱깨는 나는 한국인이야. 비싸게 생겼으니까. 비싸게 생겼는데 그 기운 자체. 근데 중국인도 여기 오면은 사람의 모습이 바뀌어요. 근데 그들이 바뀌는데 생각이 안 바뀌어요. 중국에 대해서 뭐라는 애정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애정, 자기의 어떤 컴플렉스 때문에 그것을 놓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참 불쌍한 애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많은 척도가 있어요. 그 척도가 있는데 그것을 뭘 나타냈냐? 언제 어떻게 변할 것이냐? 예전에 80년대 세상이 곧 뒤집어진다고 하는 많은 단체가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도 뭐 1999년에 담이 선교에서는 재림에서 만나고 뭐 이게 또 어디 가가지고 다 집을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선교회도 있었죠. 그게 다 헛방이었죠. 내 자신이 모르고 저 하늘은 절대 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깨어난 사람, 깨어난 게 뭡니까? 마음이 깨어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깨어나면 몸이 깨어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여기 오시는 분이 몸이 좋아지니까 주변에서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 그분들한테 얘기했죠. 이 공부 안 하면 절대 치료를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힘들어서 또 뭐 시험을 본다고 또 이야기해. 그러니까 못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험이 뭡니까? A는 B고 B가 C가 될 수가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그 순간순간에 어떻게 변하는가, 변하는 그 자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아, 몸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변할 수가 있네? 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육신과 영육이 바꿔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할 때 화면 다 보지도 않아요. 잘해보지도 않아요. 순간순간에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왜? 그 순간순간에 떠오르는 얘기가 많으니까. 제가 자료를 정리하고 다시 보질 않아요. 또 제가 방송할 때 어떤 생각이 날지 모르니까 이런 것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신이 응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까 계속 같은 얘기인데 중국이 자신이 모습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이 자신을 깨닫는 모습 나 이때까지 잘못 살아왔네. 우리 조상들은 반만 년 동안 잘못 살아왔네. 이 땅에 살면서 저기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남쪽에 살고 있는 그네들처럼 살았어야 되는데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데 진실되게 살고 싶어서 종교에 귀했지만 종교가 뭡니까? 거짓말 쪽으로 들어가는 죽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지름길인 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도 알고 믿어야지 선지후각이라 증산대사석에서 이런 말씀하셔서 선지후각이라 먼저 알고 난 다음에 각이 열린다.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각이 안 열려요. 각이 열리면 사람을 생각으로 치료할 수가 있어요. 수만이 수천이 또는 해외에 있는 사람도 치료가 돼요.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모든 것이 이 세상은 저희 우주 끝까지 마음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 마음으로 좌지우지가 될 수 있게 돼야 돼요. 그 정도가 돼야지 이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공부를 하고 싶다. 그렇게 되고 싶어서 공부하고 욕심 가지고 공부하면 또 안 돼요. 욕속부달이에요. 욕심을 가지면 다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중국이 자신 모습 깨달은 바로 그 순간에 세상은 다른 차원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젠 이전과는 다른 차원이 열리지만 전 차원에 머물러 있는 아니 머물 수밖에 없는 인간들은 모두 영육이 다 소멸된다. 마지막 부분인데 마지막 부분을 조금 더 보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큰 의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체제를 흔드는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평범함이 질문이 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살지? 이 질문이 중국 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정부를 흔들고 시스템을 흔들고 가치관을 흔듭니다. 한 중국 청년의 글입니다. 서울 여행 전에 나는 만족했다. 우리 삶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울을 다녀온 후 모든 게 바뀌었다. 이제는 만족할 수 없다.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걸 알아버렸다. 돈이나 기술이 아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 존중받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 그게 진짜 발전 아닌가? 이 질문에 중국 정부는 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막으려고만 하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질문은 이미 시작됐고 멈출 수 없습니다. 서울병은 중국 사회 내부의 피로와 갈증입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이건 가치관의 변화이고 인식의 전환이고 각성입니다. 중국 MZ세대는 지쳤어요. 과도한 경쟁에 지쳤고 끝없는 감시에 지쳤고 억압된 자유에 지쳤습니다. 그들은 갈증을 느낍니다. 더 나은 삶에 대한 갈증, 존중받고 싶은 갈증, 자유롭고 싶은 갈증. 그리고 서울에서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을 발견한 겁니다. 한번 마셔본 사람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신호입니다. 이 현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가치가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불평합니다. 한국은 헬조선이다. 살기 힘들다. 물론 우리도 문제가 많습니다. 경쟁은 치열하고 집값은 비싸고 일자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진 것도 있습니다. 안전한 거리, 깨끗한 도시, 배려하는 문화, 자유로운 표현,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던 대로 사세요. 지하철에서 임산부석 비워두고 길 물어보는 외국인 도와주고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말고. 그 평범한 일상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가끔 생각해 주세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구나. 서울병. 이 현상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온 가치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오늘도 서울 어딘가에서 중국 젊은이가 걷고 있을 겁니다. 깨끗한 거리를 놀라워하며 친절한 사람들에게 감동하며 안전한 밤거리에 안도하며 그리고 생각할 겁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꿈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 접시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자,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사람들이 집단에서 계속 그렇게 오랫동안 쌓이면 그 마음속에 의식 속에 무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의식 속으로 깊게 들어가죠. 그게 언제 어떻게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튀어나오는데 그것을 자기가 제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무의식은 어느 누가 뭘 한다고 바뀌지 않고 죽어도 바뀌지 않고 아예 영육이 소멸돼야 끝나는 것이다.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 아니라 행동하기 전에 먼저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게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은 자기가 스스로 뭐 한다고 무의식이 생긴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어떻게 살니까 내가 잘 되는 것도 다 조상 탓이에요. 못 되는 건 조상 탓 아니에요. 그건 자기 잘못이지. 우리는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고 이게 거꾸로 될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죽은 황토 귀신 도와줘야지 일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신명에 감사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항상 감사하는 거. 그 감사는 뭡니까? 아까 가듯이래요. 맨 끝에 감사합니다. 일상적인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고마운 거예요. 이 고마움이 우리를 살게 만드는 거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자, 시진핑이, 그러니까 스크평이가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 좋은 일인가요? 좋은 일 많이 했죠. 바퀴벌레 박멸하는데 큰 공을 세운 인간이에요. 인간 바퀴벌레죠. 그것이 일당을 독재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 자, 망해가는 시진핑의 세계적인 프로젝트. 중국 1대1로의 최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거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제국이 단 10년 만에 150개 나라의 땅 위에 자국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전투기 한 대 띄우지 않고서 말입니다. 바로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였습니다. 도로를 깔아주고 항만을 세워주고 발전소를 올려주겠다며 개발도상국의 문을 두드렸죠. 세상에 이렇게 관대한 자본이 어디 있을까 싶었지만 그 달콤한 약속 뒤에서 벌어진 일은 경제협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왜 수십조를 공짜처럼 받아간 나라들이 되려 항구와 철도의 주권을 통째로 잃었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나라에 가서 기업을 세우고 해주면 그 나라 사람들을 고용하잖아요. 그래서 고용 착취돼가지고 그 나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주죠. 세네갈에 입사하면 동네 잔치 열리는 회사가 있음. 현지 청년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 이름은 스카사. 근데 이 회사 한국 기업 동원그룹이 운영하는 회사임. 그냥 공장이 아님. 거의 문화 충격급. 현지 사람들 사이에선 스카사 들어가면 인생 바뀐다는 말까지 돌고 있음. 아침 점심 두 끼가 200원도 안 함. 출퇴근 버스도 다 태워줌. 이 정도 복지 세네갈에선 전례가 없음. 근데 진짜 놀라운 건 한국식 정이 실현된다는 거. 직원 가족상 나면 주재원이 3시간 거리라도 직접 조문감. 결혼식도 같이 가고 여직원들 위해 파티도 열어줌. 심지어 축구대회도 같이 뛰고 웃음소리 터짐. 이제 고용 인원 1,700명 돌파하고 곧 2,500명으로 늘어남. 생산량도 6만 톤까지 확대 예정임. 세네갈 대통령이 직접 동원 임원 불러서 이런 회사랑 계속 협력하고 싶다고 함. 스카사는 이제 국민 기업으로 불리고 한국의 정의 브랜드가 돼버림. 이게 단순한 경영이 아니라 한국식 정서로 사람을 움직인 실화임. 근데 중국이 안 그래요. 자기 나라에 있는 잉여 인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네가 거기서 꿀 빨아먹고 그렇게 하죠. 중국의 관시, 한국의 자영업자는 화교를 이길 수 없다. 지하철역에는 3개의 가게가 있었다. 하나는 오뎅을 팔던 집이었고, 하나는 1,000원짜리 빵을 팔던 집이었고, 하나는 싸게 양말을 팔던 집이었다.
그러다 양말을 팔던 가게가 나가고 그 자리에 새로운 빵집이 들어섰다. 알바생이 5명 정도 있었고 눈에 보이는 곳에서 직접 빵을 구워 판매했다. 가격은 1,000원이었다. 그렇게 오뎅을 팔던 집은 양말 가게가 되었고 기존의 1,000원 빵 가게는 무인 점포로 바뀌었다. 직접 만든 빵을 1,000원에 파는 가게가 생기자 그냥 빵을 가져다가 파는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었다. 그리고 오늘 계산을 하며 주고받은 말투에서 그들이 화교라는 걸 알아챘다. 화교는 이길 수가 없다. 우선 중국의 관시 문화가 너무 강력하다. 관시는 2000년 넘게 황제 중심의 제국 체제에서 살아온 중국인의 집단 기억에서 만들어진 생존 방식이다. 황제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는 세상에서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건 단 하나였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예전 안산 공장에서 조선족 형들과 함께 일한 적이 있다. 형들은 이렇게 말해줬다. 중국에서는 강도를 당하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친구한테 전화하지. 경찰보다 친구가 훨씬 빠르거든. 그 말이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중국을 이해하고 나니 납득이 갔다. 마오쩌둥은 대약진운동 시절 농민들을 철강 생산에 강제 동원했고 인민공사라는 이름으로 집단 농장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3천만 명 이상이 굶어 죽은 중국 역사상 최악의 기근이 발생했다. 국가가 시키면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전 국민적 트라우마가 생긴 것이다. 그 이후에도 천안문 사태가 있었다.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은 탱크로 짓밟혔고 중국인들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배웠다. 국가는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는 건 사람뿐이다. 그래서 중국인은 국가 대신 관시를 믿는다. 홀로 선 한국 자영업자는 관시로 무장된 중국인을 이길 수 없다. 관시라는 중국인의 생존 시스템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작동하길래 이렇게 무서운 걸까? 내가 24살쯤, 그러니까 15년 전쯤이다. 당시 함께 일하던 조선족 형이 말해줬다. 나이트클럽에서 조선족 여성을 만나면 처음 묻는 말이 한국에 얼마 계셨어요? 랬다. 한국에 산 연수를 들으면 그 사람이 대략 얼마를 모았는지를 바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랬다. 형은 말을 이어갔다. 친구가 소개해준 공장에서 1년을 일한다. 그리고 그때 돈을 번 것으로 2년 동안은 중국에서 아는 친구들을 전부 부르고 그들이 한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돈도 빌려주고 집월세도 내주고 2년간은 친구나 가족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준다고 했다. 그래서 3년간은 돈을 모을 수가 없다고 했다. 너무도 당연한 거라고 했었다. 가족 중 한 명만이라도 성공을 하게 되면 친척들 모두를 전부 끌어준다고 했다. 중국인의 성공은 나의 성공이 아닌 나의 네트워크의 성공을 말한다. 왜냐면 사회는 언제든 바뀔 수 있고 내가 어떠한 도움을 받을지 모른다. 그렇게 리스크가 분산되는 것이다. 그래서 관시는 그냥 네트워크가 아닌 오래된 중국인의 생존 시스템이다. 이제 관시를 이해하고 화교가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지 살펴보자. 음식점, 유통, 부동산, 금융, 정치. 1. 음식점. 우선 음식점은 노동력을 갈아 넣어서 경쟁력을 확보한다. 가족과 친구들 모두 기본적인 생활비만 제외하고 이 가게의 생존을 위해 노동력을 갈아 넣는다. 그리고 이 가게가 성공하면 다른 한 명이 가게를 차리는 것을 도와준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중국에서 와서 도와준다. 그리고 또 한 명이 가게를 차리고 계속해서 저임금 노동력으로 우위를 확보해서 음식점을 확장해 나간다. 2. 유통. 이렇게 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음식점이 많아지면 이제는 유통업으로 확장된다. 중국에서 저렴하게 원자재를 공급받고 나의 네트워크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원자재를 납품한다. 이렇게 저임금의 노동력 플러스 저렴한 원자재 조합의 경쟁력은 우리나라의 각계 전투하는 주변 상인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다. 3. 부동산. 유통은 창고가 필요하다. 그렇게 부동산이 시작되는데 창고만 쓰긴 아까우니까 조그만 식당을 연다. 그리고 식당의 직원 숙소도 그곳에 마련하고 저렴하게 월세를 받는다. 그리고 유통을 하다 보면 가게 사장님들을 많이 알게 되는데 앞에 가게는 그 사장님한테 주고 창고를 새롭게 구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창고도 쓰라고 하고 중국에서 온 조카가 있으면 조카들 숙소도 이곳에서 해결하게 한다. 여기서 관시에 엄청난 강점이 생기는데 보통 부동산은 방을 시장에 내놓고 기다리면서 공실 리스크가 있는데 여기에는 공실 리스크가 없다. 1, 2, 3을 반복하면서 부동산도 확장되어 나간다. 4. 금융. 부동산의 가장 큰 장점은 은행에서 대출이 잘 나온다. 그 대출을 가지고 자체 금융 생태계를 만든다. 화교들은 은행에 돈을 안 넣는다. 그들은 사람을 담보로 대출한다. 제가 데려오내면 괜찮은 애. 그 한마디가 이자율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관계를 기반으로 돈을 빌려주고 유통 과정에서 할부 시스템도 만든다. 이런 식으로 비공식 금융권이 형성되는데 이쯤 되면 자본력 플러스 신뢰망 현금 흐름을 다 갖췄기 때문에 아예 법인을 만들어서 화교 전용 투자회사를 만들어버린다. 5. 정치. 이 정도 되면 유통, 부동산, 금융이 알아서 돌아간다. 정부도 함부로 건들 수가 없고 표 플러스 자금 조직력이 모두 갖춰졌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먼저 다가온다. 그리고 정치인을 후원하고 동네 정치로도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지방의회부터 차근차근 올라간다. 동포회관, 상공회, 문화단체 이런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보기에는 문화활동이지만 실제로는 정치활동은 여기서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정치인이 되면 화교들에게 우호적인 법안이 나오고 정부 예산을 우리 네트워크에 끌어올 수도 있다. 이쯤 되면 화교는 손님에서 주인이 된다. 이렇게 관시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화교는 동남아시아 전체의 절반쯤을 장악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재벌 중 60%가 화교이고 태국 재계 상위 10대 그룹 중 8개가 화교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까지 완전히 네트워크를 장악했다. 이러니 각계 전투하는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절대 화교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관시는 자기 몸만으로 버텨도 네트워크가 확장되어가는 구조지만 한국 자영업은 자기 몸만으로 버티다 혼자 사라진다. 관시 문화와 비슷한 사례들은 1. 유드린 네트워크 2. 한국의 대기업 가족 경영 플러스 협력사 구조 3. 일본의 게이레츠 구조 4. 실리콘밸리 엔젤 네트워크 5. 블랙 커뮤니티 히스패닉 디아스포라 등이 있다. 그렇다면 신뢰가 이렇게 강한 힘을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신뢰는 비용을 없앤다. 중간 관리자 없어도 되고 관리, 법률, 보안 비용이 거의 0. 2. 신뢰는 속도를 높인다. 형 당장 물건 보내줘. 3. 신뢰는 위험을 나눈다. 내가 힘들 때 다른 쪽에서 도와준다. 4. 신뢰는 네트워크를 자산으로 만들고 네트워크는 복리로 작동한다. 1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8명이 된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그냥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1. 비트코인은 비용은 없앤다. 감시기구, 감독기관, 감독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2. 비트코인은 빠르다. 외화 송금해보면 암. 3. 비트코인은 리스크가 분산되어 있다. 노드가 전 세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4. 비트코인은 복리로 커져나간다. 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신뢰도, 보안성, 유통성, 자산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관시는 서로를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생긴 신뢰라고 할 수 있고, 비트코인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생긴 신뢰라고 할 수 있다. 쓸쓸하지만 지금의 세상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생긴 네트워크가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수용하게 된다면 중국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누군가는 관계 속에서 살고 누군가는 블록 위에서 살아간다. 쓸쓸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신뢰를 복리로 쌓고 있는 중이다. 아, 그리고 15년 전 내게 관시를 이야기해주던 그 형은 페이스북에서 정치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보시면 나중에 자기 하는 만큼 해가지고 자기가 뺏어가려고 그러죠. 이런 마음이 중국 놈들이에요. 2017년 12월 스리랑카 남부 한반토타 항구가 99년간 중국 손에 넘어갔습니다. 제주도 면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땅이었지만 인도양 한복판 군사 요충지의 주인이 하룻밤 사이에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스리랑카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캄보디아에서, 아프리카 대륙 곳곳에서 똑같은 시나리오가 반복되고 있었죠. 갚을 수 없는 빚으로 목줄을 죄고 인프라로 깃발을 꽂는 21세기형 영토 강탈의 설계도와 그 실체 함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국 놈들은 내가 천재국인데 에헴 하고 다른 나라는 우리한테 조공을 바쳐야 돼요. 중국 놈은 그렇게 살아왔죠. 왜? 무력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나라 인형인간들을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을 피를 빨아보면서 이렇게 살아온 인간들이에요. 얘네 바뀔까요? 안 바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중국이 왜 나갈 수밖에 없는가. 제가 이제 중국을 공부하면서 어릴 때부터 중국 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됐고 또 우리가 보다 보니까 4학년 때부터 저는 한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국민학교죠. 그때 이제 공부하니까 어렵지 않게 쉽게 중국을 접할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우리 역사를 제대로 하려면 한자를 분명히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문자학적으로 이제 접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 놈의 그 심성까지 알게 된 거죠. 이걸 보게 되면 중국 놈의 1대1로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다시. 겉보기에는 양국 모두가 이기는 거래처럼 보였습니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정전이 반복되던 파키스탄에 발전소와 고속도로, 항구를 한꺼번에 지어주겠다니까요. 하지만 뚜껑을 열자 현실은 딴판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을 가득 채운 건 파키스탄 노동자가 아니라 중국 본토에서 집단으로 건너온 인부들이었습니다. 에너지 부문에만 330억 달러가 투입되었지만 정작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자 전기요금은 급등했습니다. 원인은 중국 측이 계약서에 박아 넣은 전력 구매 보장 조항이었습니다.
실제 전기 수요와 무관하게 파키스탄 정부가 매달 거액의 고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설계된 구조였죠. 수익은 중국 국영기업 본사로 빨려 들어가고 파키스탄에 남는 건 콘크리트 구조물과 매달 어김없이 돌아오는 원리금 청구서뿐이었습니다. 이래요. 어떻게 하면 거기 가가지고 내 이익을 얻어가지고 내 이권을 차지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해. 베풀어가지고 같이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죠. 배려? 예, 중립은 없습니다. 중국 짱깨들한테. 말하다가 이제 중국인 이야기를 해요. 저에게 말하면서 중국은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참 하는 거예요. 하지만 파키스탄의 비극은 아직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빚만 떠안긴 건 그나마 나은 쪽이었으니까요. 채무자가 정말로 갚을 능력을 잃었을 때 중국이 요구한 것은 현금이 아니라 훨씬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바로 영토였습니다. 인도양 남부 스리랑카 해안의 작은 어촌마을 한반토타. 이곳에 대형 심해항구를 세우겠다는 구상은 원래 스리랑카 정부가 먼저 꺼낸 아이디어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캐나다와 2017년 1월 이 건물의 전산 담당 기술자가 야근 도중 기묘한 징후를 포착합니다.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서버 트래픽이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시간으로 치면 상하이가 막 아침 업무를 시작하는 시각이었죠. 추적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서버에 저장된 아프리카 연합의 기밀 데이터가 매일 밤 같은 시각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서버로 통째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 유출은 건물이 개관한 2012년부터 무려 5년간 1825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되었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2018년 1월 이 사실을 처음 보도하면서 국제사회가 경악했습니다.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알제리와 에티오피아의 보안 전문가들이 건물 내부를 정밀 수색한 결과 책상과 벽면 곳곳에 소형 도청 장치가 매립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아예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 감청 인프라를 심어 놓은 것이죠. 우정의 선물이라던 건물이 사실은 거대한 도청기였던 겁니다. 중국 정부와 장비를 납품한 화웨이 모두 강력히 부인했지만 아프리카 연합은 곧바로 자체 암호화 서버를 도입하고 중국 측의 시스템 재설정 제안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후 중국 인력의 건물 유지 보수 접근 자체를 제한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5년치 최고급 외교 기밀이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 격이죠. 돈에서 땅으로, 땅에서 총으로, 그리고 이제 국가의 뇌인 데이터까지 침략의 단계가 매번 한 층씩 더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화웨이는 아프리카 대륙 4세대 이동통신망의 70% 이상을 깔았고 케냐와 잠비아에는 정부전산 데이터 센터까지 건설해 주었습니다. 건물과 통신망을 선물하면서 그 안에 백도어를 심는 전략, 눈에 보이는 항구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까지 침략은 점점 더 은밀한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던 중국의 시스템에 드디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대1로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전 세계적인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깃발을 든 쪽은 유럽연합이었습니다. 2021년 12월 EU는 글로벌 게이트웨이라는 이름의 대형 인프라 투자 전략을 공식 발표합니다. 2027년까지 3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44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의 인프라에 투입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죠. 중국이 독점하다시피 한 개발도상국 인프라 금융시장에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 전략은 예상보다 빠르게 힘을 받아서 2025년 10월에는 3천억 유로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고 선언하며 새로운 목표를 4천억 유로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도 본격적으로 가세했습니다. 2022년 독일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 줄여서 PGII를 공식 출범시킨 겁니다. 보면서요, 어떤 생각합니까? 우리나라가 북한과 중국이, 그때 소련이었죠. 소련이 우리나라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내려왔죠. 근데 조건 없이 각국의 16개국 그 이상의 나라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우리나라 완전 폐허가 됐습니다. 그 폐허에서 이렇게 우뚝스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입을 딱 닦았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한테 도움을 줬던 나한테 가서 지금 못 사는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 가가지고 그 나라 또 터키라든지 가서 우리가 봉사를 해주고
그 나라 살게끔 이렇게 해주죠. 지금 아프리카에도 나서 살게끔 여러 가지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만약에 인터넷이 이렇게 뻗치지 않았으면 이런 내용을 알아요? 모르죠. 예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80년대였어요. 이렇게 전산망이 전 세계로 깔리게 되면 그때 바로 개벽이 온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을 세상에 바로 일어나는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 있으니까 사람이 깨어나는 거죠. 중국에는 이걸 다 막아버렸잖아요. 다른 인터넷을 못 쓰게 만들었잖아요. 그걸 못 쓰게 직접 와가지고 보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아났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 자체가 퍼지면서 개벽이 된다는 얘기 뭡니까? 사람이 깨어난다는 얘기죠. 만약 이 방송을 하는 매체가 없었더라면 저건 공부하고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그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은 그 외 바운더리 안에서 그냥 만나게 돼요. 그리고 뭐 안에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야 돼 했는데 사람들 깨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걸 약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되고 어떤 기회가 되면 깨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깨어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한번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지금 봐보세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은 그 나라 가서 침공을 한 게 아니죠. 그 나라 살고 싶게끔 만들어졌죠. 물론 19세기에 자기 물건을 팔기 위해서 식민지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놈처럼 내꺼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네들 같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놈들은 사람이 아니죠. 도조 히데키 중국인은 사람 모습을 바퀴벌레다. 명언이에요. 이건 우주의 1년이 끝날 때까지 아주 명확한 명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중국 놈들은 이거 보세요. 삼성 기술 훔치고 130조 퍼붓는데 중국 반도체가 처청에 무너진 진짜예요. 이 놈들은 이 삼성의 반도체 기술학에서 한 40년 다 공을 들인 건데 그래서 한 입에 먹으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우리나라의 뛰어난 엔지니어를 사탕 발림으로 이제 데려가가지고 했지만 그냥 망해버렸잖아요. 중국 놈들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를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 뭐 이런 거죠.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중국이 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대부분 스스로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뇌의 많은 부분이 행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간의 행동 중 상당수가 의식적인 판단보다 무의식적인 반응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생각하고 선택한다고 느끼지만 그 이전에 이미 뇌가 방향을 정해놓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뇌는 수많은 정보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일일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자동적인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과정은 일상생활을 편하게 만들어주지만 동시에 우리가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런 뇌의 작동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감정 역시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한 상황이 되면 뇌는 빠르게 익숙한 행동을 선택하려 합니다. 그 순간에는 편안함을 주는 선택을 먼저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할 행동을 하면서도 그 순간에는 자연스럽게 같은 선택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복되는 패턴 계속 다룹니다. 구독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행동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뇌의 자동적인 작동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자신의 습관이나 반응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뇌가 만들어 놓은 자동적인 흐름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자동적인 흐름을 알아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알아차리려고 자기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래야지 자기 자신을 소승불교 중에 위파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수행법이 대승불교보다 대승불교 자체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는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과 상황만 전해주면은 다 깨닫는다. 그게 대승불교예요. 소승불교는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한 순간에 내 발자국이 하나하나 움직일 때마다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내가 왜 지금 이런 행동을 하지? 이런 것을 자꾸만 관찰하는 연습하면 집단 무의식 자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은 이미 뇌 속에 아니고 마음 속에, 몸 속에 이미 되어진 거죠. 이걸 바꾸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짱캐들은 이것을 바꾸는 걸 굉장히 힘들어요. 자, 우리는 조상님들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볼 때는 몰라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 우리가 이렇게 되어 왔구나. 문화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계속 할 게 많은데, 이거 좀 보세요. 중국 인구 14억은 조작이다. 증발한 중국 인구의 실체. 중국이 사람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제가 하나하나 뭐 이야기하려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의 무장 세력에게 표적이 된 중국인들을 싹 다 죽여라. 이때까지 척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남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이제 갚아야 되죠. 그것을 아주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아마 더 이런 발악을 하죠. 그렇죠? 얘네들은 돈만 주면 땡큐니까 방산 무기에다가 쓸데없는 장난을 많이 하니까 중국 방산이 완전 몰락하게 됐죠. 자, 이번에 이란하고 미국이 같이 전쟁하면서 많은 걸 보여줬죠.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 무기는 완전 엉망진창이고, 그래서 한국 무기가 좋다.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납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바로 중동 건설이었습니다. 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중동 건설로 해가지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지금 세상이 좀 모든 것이 이제 힘들어졌을 때 지금 힘들어지게 된 게 뭡니까? 힘들어지게 만든 거죠. 누가 그랬습니까? 찌시 그랬죠. 찌과 그 일당들이 우리나라를 완전 파탄시키는 거죠. 파탄 난 공사를 하는데 이제 파탄이 됐는데 그래도 숨을 쉬어야 되니까 또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 방사 무기가 중동 쪽에 많이 팔면서 우리 경제가 숨통이 튀게 된 거죠. 자, 중국은 항상 그렇게 별것도 없으면서도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나는 중국 놈들이 그 모습을 어디에서 보냐면은 바로 장자에서 봐요. 장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장자 소유편에 이것은 AI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얼마 안 돼요. 이거 구태여자 제가 이야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장자 소유유편의 첫 장면에 나오는 상징인 이 두 동물은 장자의 사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중국 짱개의 허세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한다. 고는 황하의 신인 하백이 홍수로 불어난 강물을 가지고 우쭐거리다 북해약을 접하고 자신이 우물한 개구리였음을 반성하게 되는데 그 북쪽 바다에 사는 거대한 물고기다. 물론 북해도 태평양에 비하면 초라하다는 것을 지금은 초등학생만 돼도 안다. 이 곤이 변에 붕이 되는데 붕은 하늘을 나는 더욱 거대한 새다. 9만 리를 날아 북해에서 남해로 이동하며 날개는 하늘의 구름 같은 수준의 크기로 묘사하고 있다. 자, 또 이런 게 있죠. 중국은 복구 불가 손해 확정됐다. 이란이 끝나면 중국도 끝이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란에서 헐값으로 석유를 중국한테 팔았죠. 왜 그랬습니까? 미국이 모든 수출을 막았잖아요. 이게 막아놓으니까 어떻게든지 팔아가지고 연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은 어떻게든지 팔아가지고 자기 목숨줄을 이어간 거죠. 오늘 아침 또 자료에 보니까 이란의 70%가 이슬람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알라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신정 국가로 체제로 가기 위해 가지고 완전 일당 독재한 거죠. 그걸 깨부수는 거예요. 이란이 망하면은 중국이 석유를 수입 못하니까 중국 경제가 폭망하게 되죠. 중국 경제가 폭망하면 북한에다가 도움을 줬던 것을 손이 멈추게 되고 북한이 망하게 되고, 북한이 망하게 되면 북한에서 어떤 획기적인 일이 벌어지고 그것이 오래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지금 제가 자료를 굉장히 많이 찾아왔는데 자, 이 내용만 잠깐 보십시오. 이란이 무너지는데 왜 중국이 반할까? 530억 쏟아부은 중국 경제 단숨에 산산조각 나며 붕괴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이란 전쟁으로 전 세계가 공포에 빠졌을 때 4조 3천억 재판 터진 은둔의 한두 키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가 기회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았던 그 과정들이 그래 해왔고 이제 우리 이런 말을 알아야 돼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남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까지 자 반만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와주는 거죠. 우리나라 애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뜻이 누군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이때 하나님 누굽니까? 염제의 신동시예요. 그러니까 염제의 신동시를 알게 되면 대화주시를 알게 되고 대화주시를 알게 되면 저는 고양시를 알게 되고 저는 고양시가 바로
옥황상제죠. 옥황상제 이걸 표시했죠. 제가 이걸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알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알라의 이름을 원래 제대로 이름 부르면 전후 고양시가 맞아요. 그런데 여호와는 제대로 자기 이름 불러줬는데 순임금은 유시 제수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름 갖다 붙인 거예요. 우리가 상명학에서 이게 보면 그 이름을 어떻게 불러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 운명이 바뀌어요. 전에 그랬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은, 미음, 비읍 이것이 전부 다 목화 통수로 돼 있어요. 그 기운에 맞게 만약 그 사주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보충해 줘야 돼요. 근데 이름을 함부로 지면, 그러니까 개똥이를 말똥이라 부르고 말똥이를 소똥이라 부르면 말똥이가 섭섭하고 소똥이가 섭섭한 거예요. 고양이들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딴 이름은 고개 확 떨리죠. 하물며 동물들도 그러는데 사람을, 신명을, 자, 알이라는 것은 나중에 전체 얘기했지만 순임금을 알백이라고 읽었어요. 썼어요. 이렇게 순을 감추기 위해서. 왜? 순임금이 후손들이 세운 그쪽이 동부 삼성이에요. 동부 삼성에 거기에 무궁화가 굉장히 많대요. 그 순자가 무슨 순자예요? 무궁화 순자예요. 무궁화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무궁화 뭡니까? 담이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는 안 불렀는데 우리는 애국가에서도 부르고 이름에서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고 있는 우리한테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 누가 도와줍니까? 하늘이 그렇게 되게끔 일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요거는 알아셔야 돼요. 자, 미국 이란과의 전제, 중국 경제 폭망에 기름 붓는 격, 대한민국 방산 무기 중동 수출로 대한민국 이름이 좀 더 알려지겠죠. 자, 중동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그것이 한 가지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우리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명확하게 우리를 찾고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흰 옷 입고 사람들을 구하러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반긴다는 얘기죠. 지금도 우리가 가면 반기지 않습니까? 자, 서양 사람, 유럽 사람들은 우리가 악수라도 하고 싶고 사진이라도 한번 찍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국에서는 재미로 흥미로 한국어를 공부를 한대요. 금지했던데도 그렇게 공부한대요. 켈트족 걔네들 보니까 바로 고려솔의 직계선들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공부하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조선이 혈통을 이어받고 있다. 그래서 걔네들이 오는 거예요. 세계인들이 다 오고 그리고 북조선에 내려오고 그러면서 그게 남조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남은 조선 사람이죠. 우리 남조선에 사는 사람만이 남조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주로 핵심적으로 일할 사람들은 바로 남조선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얘기합니다. 자, 요거 하면 중동 아랍이 우리를 발전하게 될 수 있는 계기를 말해주는 이유. 알라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기 때문이다. 부르는 이름에 따라 기운이 붙는다. 한국이 이름 하나 바꿔줬더니 생긴 일. 야, 조지야, 너 이름 그루지아야. 아니요, 조지아예요. 뭔 소리야? 소련 시절부터 그루지아였어. 그건 식민지 시절 이름이잖아요. 제 진짜 이름은 조지아예요. 시끄러워. 그루지아가 편해. 야, 뭔 일이야? 저 좀 조지아로 불러주세요. 그루지아는 러시아가 붙인 이름이에요. 아, 근데 우리 교과서 다 바꿔야 하는데. 우리도 지도 수정해야 하잖아. 귀찮아. 그냥 그루지아로 부를게. 아무도 안 도와주네. 저희도 좀 그러문이다. 우리도 러시아랑 사이좋게 지내야 해서 안 되나 해. 진짜 아무도 없어. 저기요. 네. 저희가 바꿔드릴게요. 네. 교과서, 지도, 공문서 다 조지아로 바꿀게요. 진짜요? 네, 저희도 식민지배 당해봐서 기분 알아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잠깐만요. 네. 한국인 1년 무비자 드릴게요. 네. 취업도 되고 사업도 돼요. 그건 좀 과한데요. 아니에요, 형제 나라예요. 야, 잠깐 우리는 90일인데. 네. 왜 한국만 1년이야? 한국이 저희 이름 바꿔줬거든요. 우리도 바꿔줄게. 이미 늦었어요. 우리도 지금 바꿀게. 한국이 먼저였어요. 이름 하나 바꿔줬다고 1년을 줘. 저 근데 1년 다 되면 어떻게 해요? 출국했다 다시 들어오면 또 1년이에요. 그럼 사실상 영주권 아니에요? 형제니까요. 그거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근무식 걸 보고 선생님이 쓰신 자료도 보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예전에 이제 선생님이 알라가 술이다 라는 얘기를 선생님한테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맨 처음에 그때가 1998년 그때 이제 처음으로 수편을 해석을 시작했으니까 그때 해석하고 그리고라는 수편을 다시 보질 않았어요. 근데 몇 달 전부터 계속 보게 되죠. 그거 보면서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그때는 그냥 내용 자체를 완전 모르니까 그냥 글 쓰는 대로 이렇게 썼는데 이제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너는 중국어도 잘하고 이렇게 하니까 넌 수편부터 해석해라.
그러니까 순표는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순표는 그 4학원이 되는데 학원 전부 거의 다 해요. 그러니까 순표를 공부하려면 앞에 이제 화폐집, 전정집, 인물집을 어느 정도 알아야지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저번에 제가 근문신고에 나오는데 상자부터 이제 이야기하면서 해야 되는데 장사상자 이것이 바로 이제 순임금인데 상나라, 은나라가 바로 순임금의 바로 직계소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상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근문신고에 어떻게 나왔는가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 이제 알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 상자 아래에 있는 비수와 도자죠, 그렇죠? 칼 도자와 손수는 또한 서로 등지고 서 있는 모양새로 이 또한 두 사람이 지고 서 있는 바깥 글자의 음을 나타내는 음부, 배자로 해석했다. 또한 북자의 원시제 상형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종래 유시 재순이 상탕이 상황과 아무런 관계가 없냐 꾸민 공구의 설화 설은 서경이죠. 사마천의 사기 상봉기 이 기록이 얼마만큼 위필 거짓으로 글을 썼는가를 휘둘렀는지 이제서 알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묘하게 순위 풀면은 자기의 거짓말이 다 들통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공부하는 놈이 더 도둑놈이죠. 아는 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얘기 못했죠. 왜? 목숨줄이 아까웠고 공부는 부계 중에서 철저하게 외면받은 인간이었죠. 그래서 사마천은 궁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이 위태한 상태에서 그걸 정리를 한 거죠. 상자가 해석되어짐으로써 좌시춘추에서 진나라 임금 진우가 그의 신하 사약에게 묻는 말에 대한 다음 이야기가 비로소 해석되게 된다. 자, 요 자체가 좌시춘추에 나오는 말입니다. 나는 송나라에서는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것으로 화복을 내리는 하늘이 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라고 물었다. 그러자 사약은 옛날에 화정이 난 벼슬에 있던 사람은 어떤 때는 힘성 분야의 땅에 복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성 분야의 땅에 복해지기도 하며 화성의 출몰을 관측하여 백성들에게 불이 출납을 명령하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성을 수나라하고 심성은 대화라 하는 것입니다. 도당시 화정, 도당시가 뭐예요? 제유를 말하죠. 이 화정, 화관지구에서 살면서 대왕에게 제사를 지내고 화성의 출몰을 관측하여 불을 일으키든지 꺼지게 하든지 해야 할 시기를 기록했습니다. 자, 도당사의 화정 세 번째 화관지구가 누구죠? 바로 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구의 춘추에는 봄에 송나라에게 화재가 있었다. 제가 예전에 집에 있는 춘추를 보면서 언제 뭐가 있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좌시춘추에는 그것도 세부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근데 좌시춘추도 한나라 때 거의 다 소각시켜버렸죠. 자료 찾는데 그러니까 유방이가 어떻게든지 자기를 내세우려고 유방이 뭡니까? 황제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때 살면서 계속 컴플렉스가 있어서 오니까 지워보려고 그랬어요. 지워버리지 않고 그것을 확연히 밝히려고 한 게 누구예요? 이주예요. 서울이 한양 아니에요. 한양이 뭐예요? 한나라의 볕이 드는 곳. 이 한양이에요. 또 한성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 시 조선 518년은 18이죠 진짜. 58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나라소장은 단지 도당시 화관인 알백이 상구에 살면서의 구주에 도당시는 제요의 천에서 왕노를 하면서 천하를 다스렸던 이름이고 알백은 고신씨의 아들이다. 아들이 뭡니까? 바로 사위죠. 라는 해석에 대해서 순임금과 우임금 같은 또래로 고종 형제로 유임금과 같으며 백으로 칭한 것은 하계의 사관이 임금의 장인을 칭한 것으로 하나라 초기엔 혹시 순을 미워하고 혹은 순이 직계자사인 유호씨와 하계가 제를 다툰 뒤에 역사를 기록한 이가 우를 꺼려하고 아리라고 지어서 기록했을 것이며 순이 요임금 때 저언우를 유주에 유배낸 뒤 요의 제3공공이 되었다고 풀이하고 있다. 여기에 두 가지 문제를 덧붙인다. 첫째는 공구의 추추다. 왜 노나라 역사에 세워서 모집하고 있는 수집했던 채집되어 있는 진나라 임금 도공과 그의 신하 사약이 화관지우, 알백 이야기를 한마디도 싣지 않고 단지 봄에 송나라에 불이 났다로 간단히 줄이고 말았을까? 알백이 순임금 이야기라면 상구에 봉해진 내력이 이 세상에 알려지는 공시들이 환부 역주할 근본이 상구에 봉해졌다고 썼지만 그 알백이 순임금이었다는 추석은 누구도 달지 못했다. 비로소 락선생이 이르러 역사를 기록한 이를 우를 칭하기를 꺼려해서 알백이라고 정했다. 이거예요. 나 이거 보면서 알백, 계속 알백이 어떤 문무대항 비문에 알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해서 우를 칭한 것을 꺼려해서 알백으로 지었다. 이라고 3000년 뒤에 춘추인들이 말한 알백이 이웃을 꺼려서 붙인 이름이라 해석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알라는 저는 고양시 순임금이 이름이 아니에요. 순을 불러야 되는데 이름을 안 불러요. 우리는 대한민국 계속 부르잖아요. 한이 뭡니까? 이웃이 제순의 이름이에요. 시칭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주는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누가? 중동이. 둘째, 알백이라 기록한 것은 글자로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게 된다. 이 글자의 발로 한국인이 당시 글자를 보고 이게 이제 저를 고양시가 뚜껑에 표시하잖아요. 알이죠. 알자를 알이라 읽어야 비로소. 자, 여기서 이제 뭘 느낄 수가 있습니까? 반만전의 문자는 우리말이 들어가야지 해석이 돼요. 근데 낙빙이 선생님은 우리말을 모르셨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됐죠. 그것을 선생님과 5년간 이제 고주선 토론을 하시면서 아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청출어람이라는 말을 중국 상고사의 실론에 딱 쓰십니다. 이 한반도에서 청출어람 할 수 있는 인물이 나온다는 것을 예시한 건지도 모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는 자만이 선지후각이라고 했잖아요. 제대로 알아야지 각이 열려요. 그래서 제가 수행을 계속 하면서 수행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태울주 교육받고 약간 이제 24살, 25살 때였으니까 계속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운이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반반제 문자를 공부하고 나서 기운 자체가 완전 틀려지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렇게 기운이 들어와야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런 누구도 도움 없이 그냥 공부했죠. 제가 스스로 돈 벌어가면서 애들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주경 야독이 아니라 야경 주독을 했죠. 밤에는 애들 가르치고 낮에는 공부하고 뭐 그렇게 했죠. 근데 그것이 글로벌 디펜스를 만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시작했죠.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글로벌 디펜스의 그 성상한 대표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계기가 돼서 자기가 이 방송을 듣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끔 한 계기를 말해준 사람, 그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가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늘상 공부해왔고 누가 언제든지 저한테 찾아온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이 글로벌 디펜스로 이렇게 전해주게 된 거죠. 알을 읽어야 비로소 이해가 되는 천국의 비밀이며 동양 고대사의 언어 유물인 한국어만이 알아줄 수 있는 해석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뭐냐? 나도 살고 싶다. 나도 알고 싶다. 나도 선지후학이 되고 싶죠. 근데 중국어로 접하다 안 되죠. 한국어만이 영어 안 되죠. 영어는 인류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모습이냐 인류학을 공부할 때 반드시 영어가 필요합니다. 왜? 인류에 관한 책을 해석한 책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해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백이 알은 물론 제순이 할아버지 제종옥 선생님 정옥이라고 해서 전욱이라고 얘기했죠. 전욱이 뭡니까? 오로지 전체의 멍할 웅자, 오로지 멍청한 사람이다. 저는 고양시를 그렇게 평가시켜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단하신 분을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선생님하고 낙 선생님이 같이 여기 정옥이라고 또 그럽니까? 이렇게 쓰게 된 거죠. 제조곡이 옥을 중칭으로 했다는 낙 선생의 해석과 같이 그 옥 또한 알이라. 이는 동양사에서 신비를 조정한 난생설이 근본이 또한 수수께끼처럼 풀리는 순수한 한국이다. 그래서 각 나라 신하들이 난생설하고 연관이 있는 것은 전부 다 저로 고양시하고의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언어가 춘추시대인에게는 이미 전달되지 않고 비빔밥이 되어 없어져 버렸겠지만 끈질기게 조선인이 한인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인에게는 그 당시 언어가 고스란히 남아서 정선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언어가 말이 얼마나 중요하겠죠. 우리가 우리말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고 우리말이 이런 말이었어? 반만전의 문자를 해석하는 키포인트가 바로 우리말일 거예요. 정말 한자도 우리말이에요. 그럼 뭐라 고유성 문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 한 나라에서 쓰던 문장하고 그 전에 문장하고 완전 틀려요. 또 그 이후에 문장하고 다른 나라 때 문장하고 또 틀려요. 이 한 나라 때는 문장 다 바꿨었어요. 글자 자체를 바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상호 협동조합을 되죠. 상호를 걔는 호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보려면 중국말은 그 말하는 화자에 의해 가지고 말의 뜻이 확 바뀌어버려요. 우리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왜?
동사가 뒤에 있으니까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 무슨 말 알아요, 중간중간에. 근데 중간은 몰라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어떤 뜻으로 말을 하는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은큼하죠. 그리고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말을 확 바꿔버리는 것이 죽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명확하지 못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뭐 악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가 되니까 쟤 병 걸려서 쟤 죽어. 그 말은 똑같은 거예요. 어떤 병에 걸렸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 병도 마음이 바뀌고 몸에 탁기를 빼보면 몸이 다 낫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자, 여러 가지 어떤 공부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머리를 깨워주는 게 아니에요. 몸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몸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반만년의 문자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첩경이다, 진흙이다. 그 키포인트다. 제가 사실 산에서 암벽을 타고 내려오다가 떨어지면 100% 죽습니다. 거기서 떨어진 사람들은 산 사람이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왜 산에 올랐다고 그랬습니까? 근무식으로 공부하면서 글자 하나가 안 풀릴 때는, 그때는 아무 책도 없었어요. 안 풀릴 때는 산을 탔어요. 암벽을 탔어요. 암벽을 타고 제가 극한 상황까지 갈 때, 암벽을 탈 때 손 하나 까딱 떨어져 죽어요. 근데 이거 할 때 그 순간이 너무너무 극적이고 너무나 기분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오면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것은 극한 상황이 되어야지 보이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됐죠. 그래 떨어져가지고 1년도 거치지 못해서 한 10년 동안은 발을 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이제 좀 낫죠. 40살에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1년야 좀 걸음만 해가지고 1년 만에 선생님 배워왔을 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이거 공부하기 때문에 살았다. 이런 말씀하시고요. 지금 보면은 아, 그 말이 맞다. 이렇게 공부하면 그냥 헛되게 죽게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공부할 수 있게끔 살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느냐, 어떤 책을 보고 어떤 자료를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열심히 보세요. 그러면 생겨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살고 싶다. 저한테 오세요. 앞으로 제가 온라인 강의는 조금 지양하고 오프라인 강의로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이제 조금 열리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그러면 맨 처음에 강의할 때처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강의가 사람들이 많이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끝판에 왔으니까. 끝판에 와갖고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충분히 연습했으니까 아, 이제 사람들 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제가 사람들을 온다는 얘기는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 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를 찾아오면 저를 보기가 힘들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시간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깨어나기 때문이에요. 이는 또한 신라 김신혜가 자기들이 시조를 알지, 알자, 난자라고 쓰는 가다도 박씨 시조가 맨 처음 입을 열어 알지 거서가 한번 일어선다. 이 알지가 왜 생겨난 말인지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런 유추로 무무대왕이 능비문에 기록된 화간지로 해석하면 신라인이 진지망인, 여기 한자로 안 바꿨네요. 그러니까 진나라 방에서 온 사람들이 집단으로 진한으로 하는 까닭도 아울러 생각할 근거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르는 말한 고여 동식의 당구는 그가 불교의 부에 꿈은 거짓이지만 순위 고도를 어기고 한인한 유신력을 세웠다고 붙이면 시대사가 역사 실질 인물이 부합되는 해석이 되겠다. 우리가 많은 책을 보면서 그 책에 이게 사실인가? 이게 사실이 아닌가? 보려고 하면은 그것을 명확히 볼 수 있게 여러 가지 지식을 보면 사람은 거짓을 거부해요. 그런데 거짓을 써요. 왜? 자기가 돋보이고 싶어서. 돋보이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진실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보이게 돼요. 자, 이것은 알라에 대해서 오프라인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거 수편이라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야기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몰라 7주, 5주 후에 또 방송될지 모르니까 제가 일부러 지금 한 거예요. 지금 할 것은 오늘 이것만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는 AI로 이제 할 건데 암을 보면서 지금 백신 맞고 암 환자들이 무수히 많아지잖아요. 근데 암자가 이게 보면서 이 병명이 부스인데 입구가 너무 잘못 먹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아는데 왜 산자가 붙어 있을까? 이거 생각한 거예요. 산자가 왜 붙였지? 산자. 내가 그때 고운 편을 보니까 산은 삶을 뜻한다. 저는 고에서 세 번째 아들 양자를 말한다. 양자는 뭡니까? 진짜 아들이 아니에요. 거짓이래요. 우리가 지금 불교에 뭐가 있죠? 풍경이 있죠. 그렇죠? 그건 누구예요? 이 할아버지가 희시죠. 물고기가 토템이에요. 그래서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이 곤의 딸이 누굽니까?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불교나 기독교는 전부 다 곤 쪽에서 나오게 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자기 쪽을 계속 대면은 자부심이 있어요. 양자는 항상 눈치를 봐요. 그리고 또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죠. 항상 부족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이것은 이제 근본신고에, 이것은 이제 예전에 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한 내용이고, 이것은 AI 듣기로 하고, 제가 이제 근본신고 내용 중에 왜 3은 사라고 통용되는가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명시 근본 도명 중에서 도명이 뭡니까? 그린 글자예요. 산존의 3자 명시 근본을 몸으로 쓰며, 이것은 제가 이제 글씨를 안 써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이야기를 할 거니까. 부공은 계시여가 제지식이 제를 맡은 이후에 자칭으로 스스로 칭한 것으로 전면에서도 근문 인증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산은 삼과 통용자, 통하는 글자임을 우리는 이미 이전에 근문으로 인증하였다. 아, 그렇구나. 근문식으로 다 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적어도 화폐집을 다 봐야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계시 부공은 제전의 제3자 세 번째 아들이 되고, 세 번째 아들은 양자죠. 또 계산으로 부른다는 것도 앞서 언급바 있는데, 그러면 이들 모두는 계시 부공, 일명 곤이라고 부르는 중요한 사람이 시칭한 것을 상호 인증할 수가 있다. 삼가상 통용자예요. 그러니까 뭐뭐가 떳떳하지 못할 때, 그래서 암자가 생긴 게 아닌가? 이건 저희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곤에 대한 이야기는 이거 쭉 전에 한번 강의한 내용인데, 그때가 제가 읽을 이유는 없고 AI로 한번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 명시근문 도명 중에서 산준, 구명, 산영부임작, 군권일지 38쪽 외의 3자 명시근문은 로스며, 부공은 계시여가 제지식이 제를 맡은 이후의 자칭으로 전면에서도 근문 인증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산은 3의 통용자임을 우리는 이미 이전에 근문으로 인증하였다. 그럼 계시부공은 제전욱의 제3자가 되고 또 계산으로 부른다는 것도 앞서 언급한 바 있는데, 그러면 이들 모두는 계시부공, 일명 곤이라고 부르는 중여 한 사람의 시칭이라는 것을 상호 인증할 수 있겠다. 대부일계는 고양시의 둘째 아들 제속호 일령여시로 후일 주왕실의 1등 공신인 여상의 선인이다. 시황제의 아버지라고 거짓으로 꾸며져 있는 여부리의 그 여시고 모두 이분의 후손들이다. 여상을 강태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모계가 강씨였다는 말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진주에 살고 있는 강씨들이 중국 진양에서 옮겨와 진양이란 지명도 생겨난 것이다. 중부일계 이분은 사서에서 우 아버지로 잘못 알고 있는 곤이다. 물론 곤은 우의 장인이 되는 분이며 고조선 5대 천자인 제지의 마쿠실력자였는데, 공자는 이분을 마치 나쁜 대명사처럼 꾸며 전하고 있다. 나라가 생기면서 조선이라는 국호명을 정한 것이 아니라 무규율 사회를 질서가 잡힌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대의 혼인제도를 정하고, 사회제도와 시장 그리고 화폐 등등을 구비하고, 특히 조상의 제사 지내기 위해 사당에 잔을 올리는 주체를 기려 먼저 조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고양시와 다음 세대인 일계시, 성씨, 형제 가운데 세 번째인 어씨인 중부일계가 등장하여 어씨가 양족의 사당에 제사 지내는 우두머리가 됨으로써 곤이 선이란 글자를 역사에 등장시킨다는 문자학의 객관적인 발전 과정에서 생겨났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조선이란 말이 제정옥 부자시대에 생겨난 종묘제도의 반영임을 문자학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고조선 3대 천자인 전욱고양시 때 조자가 생기고 4대 천자인 제곡고신 때 정치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곤에게서 선이 생겨나서 조선시대라고 부르게 되었다. 중은 곤의 족칭 성표, 족칭을 나타내는 소리의 상징로, 제전욱 주시족을 나타내는 족칭과 같은 음률이다. 동물을 시표로 삼은 계시는 곤의 생신부,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 가되는데, 곤 역시 어를 시표로 삼아 어씨가 된다. 이 중자는 또 중과 통하여 중부가 되는데, 이는 곤이 중부일계가 된다는 유력한 논리적인 증거이다. 그의 시칭으로 희는 쓴다. 이는 제왕세기에 곤의 자는 희가 된다는 방증이며, 희는 그의 할아버지인 수정희계에 속하는 시칭이다. 곤의 할아버지인 희는 신동씨의 셋째 아들로 치수를 담당하는 수정이란 관직을 맡았기 때문에 희씨 계열은 물고기 어를 족표로 사용했다. 우리의 고대 문양에는 물고기 그림이 많이 나온다. 왕망이 만들었던 화천이란 문양에 물고기 2마리 쌍어문가 그려져 있고, 김수로왕 등의 남령전에 새겨진 2마리의 물고기 문양과 일치하고 있는데, 일단 이 물고기 문양이 나오면 곤과 연결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곤이란 글자는 어씨가 신동씨족 종묘제사를 잇는다는 의미에서 이를 개를 어자 옆에 붙여 곤자가 되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 이을 개는 곤의 어머니 친정인 소호 김천씨의 족표인 해에서 따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중이는 곤의 자칭인데, 이는 족칭과 시칭의 관점에서 을미돈명이 곤이 직접 만든 지사근문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증이 될 수 있다. 곤이란 인물은 고양시 집안의 셋째 집 아들로 락선생의 당우삼과 병명이라 이름 붙인 고양시의 3대 학렬의 조, 부,
형의 아버지 항렬의 셋째인 중부일개시로 을미교에서 자기 다음 동생인 넷째 사시책방 씨를 왕실 모임에 대신 보냈다는 기록으로 셋째와 넷째가 당시 사회제도에서 동서였던 것 같다. 을미양사 급중입회 200용작부주 중괴. 제. 을미년에 왕실에 연회가 있어 사씨가 중여씨 고뇌의 사자로 참가하고 희패 200풍을 임금이 하사함으로 받아왔다. 이 돈으로 아버지 정옥주씨 애게들을 괴만들어 제사에 쓰게 했다. 이 기록에 대해 락 선생은 제곡 고신씨가 죽음에 앞서 곤이 보낸 사자, 곧 넷째 동생 사씨를 대표로 왕실에 보내 환대를 받고 아울러 사금 200을 받아 아버지 전욱주씨 제사에 쓸 얘기였다. 이 명문에 반영된 것은 곤이 제지의 사위와 밀접한 관계임이 명백하다고 풀이했다. 곤은 제지의 막후 지지자이다. 중이는 곤의 본칭이며 당시 곤은 여씨 제속호 전욱고양의 둘째 아들 의 뒤를 이어 주씨족 중에서 영향력이 있는 원로 중부였을 뿐만 아니라 염제와 황제의 두 재계의 남녀가 대대로 통혼한 예에 따르면 제곡은 곤의 여자 형제의 남편 자매부, 사마천의 오제봉기에서 제곡은 진봉씨의 딸을 맞아들여 정비로 삼고 또 추자씨의 딸을 맞아들여 차비로 삼았다고 하였다. 즉 제전욱의 사위이며 근문에 따르면 제전욱은 제소호의 딸인 씨의 배우자가 됨에 따라 진봉씨는 당연히 씨 풍성의 딸의 변필이 되는데 사필이 전욱이라 일컫지 않은 것은 제전욱의 친어머니인 상해, 사칭 창해를 남자로 잘못 기록하여 이에 따라 잘못된 기록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들 간의 혼인은 실제로 형제의 자녀 간의 혼인이 아니라 제 자녀 간의 혼인인데도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로 기록을 했기에 역사가 비틀려 전해진 것이었다. 질, 조카, 고모를 따라 잉첩이 되는 풍습에 따르면 곤의 딸은 또 제곡의 자일급 첩속 작은 마누라 이 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황제족의 역사로 꾸미기 위해 일부러 거짓 기록한 사관이 추자씨의 딸로 숨긴 원인이다. 추는 추 근문작, 문나 267의 변필로 제전욱의 시칭 중의 하나이며 자는 자의 변필이 된다. 따라서 추자란 곧 추자로 즉 실제로는 곤과 열을 가리키는데 일부러 말하기 꺼려하여 감히 말하지 않고 감추고 기록한 것이다. 자,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쭉 저도 이제 자료 굉장히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 모습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그냥 말할 때 이거는 AI로 쭉 한번 들어보고 한국인의 빛의 코드, 대한민국의 소프트 강국이란 타이틀을 쥐어주고 K-팝, 드라마 등을 활용해 인류 통제, 세뇌 도구로 삼아왔던 데몬들, 주술적, 세뇌적 코드가 내재되어 있는 미디어들. 물론 우리는 빛나고 찬란했던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있음. 단지 역사를 지우고 왜곡했기에 기억하지 못할 뿐임. 하지만 한국인들 집단 무의식 속에는 그 기억의 원형이 남아있고 오랜 시간 보존되어 왔다는 사실. 한국인들의 핵심 무의식 중 하나는 우리라는 강한 집단적 의식 고난을 겪었기에 서로를 끌어안을 수 있었던 공동체적 에너지. 여성적 신성을 할망으로 표현하며 어둠, 죽음, 질병, 불운 을 물리치고 생명, 조화 그리고 빛으로의 전환. 무엇보다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에서 가장 강력한 원형은 한이다. 이것은 원한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극심한 어둠, 역사적 고난, 분단, 식민, 전쟁, 가난, 노예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어둠보다 더 강한 빛 에너지의 승화의로 승화시켜온 우리 민족의 힘. 어둠을 빛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한국인들의 정신을 빗대어 정이라고 표현함. 한국인들 중 무속인의 인구는 80만 명이 넘는다. 이마저도 2000년 초반 20만이던 무속인 인구가 20년 만에 급격히 4배 이상으로 증가한 수치이며 이는 인류의 문명과 우주적 질서의 흐름에서 대전환의 역할을 하기 위한 한국인들의 빛의 코드가 살아나고 있는 현상들 중 하나. 단지 그들이 아직 그들의 능력과 역할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할 뿐. 하지만 때가 되면 그들도 역할을 알고 빛의 홍수를 이루어 줄 것. 한국인 무속인들이 하는 한풀이 굿의 본질. 이 의식은 어둠을 직접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어둠 하늘을 끌어안고 풀어내고 흘려보낸 후 새로운 빛 신명으로 승화시키는 전환의식 그 자체이다. 이것은 어둠을 빛으로 다크 투 나이트으로 전환하는 전형적인 흐름. 1. 한해 폭발 어둠에 드러냄. 무당이 북장구 춤 노래로 판을 열고 참여자가 넋두리와 울음, 한을 토해낸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했나? 죽은 자의 원한, 살아있는 자의 억울함 등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쏟아낸다. 이것은 연금술에서 어둠을 완전히 드러낸 후에 그것을 분해하는 흑화 단계와 같다. 2. 신의 개입과 중재. 무당이 신주로 여성신, 할머니 신들을 청해온다. 신이 한을 인정하고 받아준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둠을 부정하지 않고 포용하는 것이다. 신은 너의 한을 안다고 말하며 함께 울고 춤추고 풀어준다. 3. 전환의 순간 풀림과 신명 다크 투 나이트. 한이 풀리면서 드디어 막힌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한다. 참여자들이 웃고 신바람 나고 몸이 가벼워지는 신명 상태가 된다. 여기서 신명은 빛의 에너지이며 우주의 리듬과 하나 되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생명력, 기쁨, 조화이다. 한국인의 무속 신앙에서 한풀이는 어둠을 없앤다가 아니다. 어둠을 통해 빛을 탄생시킨다. 한이 가장 깊을 때 풀림의 문이 열린다.
한국인들은 반복된 어둠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한풀이라는 의식을 통해 다시 빛을 찾고 다시 상승해왔다. 우리는 이미 홍익인간의 정신을 알고 실천해온 민족이고 옥을 다루고 옥기 문화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을 찾고 빛의 진리를 부정하지 않고 살아온 민족이었음을 그렇기 때문에 이 지랄이 난 것임. 어둠은 한민족의 정신을 택가리했고 이것을 이용해 인류의 정신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를 해왔음. 하지만 한반도는 이제 빛의 코드가 다시 활성화되었고 어둠의 힘이 더 이상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통제하지 못함. 이번에 망한 광화문 공연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더는 숨지 않아. 이제 난 빛날 거야. 마치 그게 운명인 것처럼. 이게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야. 저번에도 얘기하였듯 그 어떤 것도 어둠의 전유물이 아님. 그들이 택가리했던 K-팝은 다시 빛의 세력이 택가리하였고 그것을 통해 인류의 DNA 안에 감춰져 온 빛의 코드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데 활용했음. 유명한 가수가 부른 것도 아니었고 그저 애니메이션 주제곡이었을 뿐임에도 빌보드 핫100 8주 연속 1위 글로벌 218주 1위를 달성한 골든. 이 노래가 전 인류를 열광시킨 건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가지고 있지만 그걸 알아채지 못했던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본질에 대한 전 인류의 집단 무의식의 기억이 반응했기 때문임. 어둠이 지배해온 과학계가 인간은 그저 우주의 먼지일 뿐이라며 세뇌시키고 조종해온 그 어둠의 장막을 깨고 인류 전체의 집단 무의식이 반응한 빛의 혁명을 알리는 노래였음. 우리는 먼지가 아닌 여왕이었음을 다시 우리의 본질을 찾고 빛을 향해 상승하는 서사가 그려져 있는 곡. 그래서 애니의 제목이 K-팝 데몬 헌터스, 어둠을 물리치는 빛. 뮤비 시작부터 의미가 있음. 버스 정류장, 문명의 전환점, 순환의 상징, 현재 인류가 서 있는 곳, 과거의 문명, 낡은 시대, 어둠의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 황금 시대, 빛의 시대로 가기 위한 전환의 순간. 그리고 무심한 듯 사람들은 홀로 서 있지만 그들의 시선은 모두 골든 빛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나 마치 유령 같았고 외로웠어. 어두워진 앞길 속에 주어진 운명을 믿지 못했지. 두 개의 삶, 양쪽에서 다 잘하려 했지만 내 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더는 숨지 않아. 이제 난 빛날 거야. 마치 그게 운명인 것처럼. 여기까지 왔고 이젠 믿어. 우린 올라가. 이 순간은 바로 우리 거야. 함께일 때 우린 더 빛나?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우린 분명 황금빛이 될 거야. 이건 우리의 시간이야. 두려움도 거짓도 없는. 이게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야. 이 벽을 깨기까지 정말 오래 기다렸어. 진짜 나로 깨어나기 위해. 우린 헌터야. 강한 목소리를 가졌고. 우린 빛나기 위해 태어났어. 밝게 빛나는 우린. 이미 내 글을 읽는 이들은 빛의 언어를 읽을 수 있고 이해하는 사람들임. 그래서 가사에 대한 설명은 더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 어둠 속에 살아왔던 인간, 빛과 어둠에서 혼란을 겪고 살아온 인간, 이 3차원 장막 안에서 무한히 죽고 태어나는 윤회를 거친 후 그 경험들을 통해 다시 빛을 찾고 전환의 시기 다시 상승하는 인간. 마지막으로 이 노래를 작곡 작사 한이재라는 인물의 본명은 김은재이고 그녀는 한국 영화계의 전설이자 정치인이었던 신영균이라는 인물의 외손녀. 그는 손녀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함. 노래도 연기다. 가사에 깊이 몰입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마태복음의 구절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을 실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음. 인터뷰와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세상에 나누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언급을 여러 번 한 인물. 그의 삶을 다룬 기사 제목은 빛과 소금.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 그녀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던 것이고 빛의 어둠을 덮는 이 시기에 전달자로서 그녀가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닐 거라고 생각함. 우리 빛나고 찬란했던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그 찬란한 문화적 유산이 뭡니까? 남을 살리려고 하는 반반년의 역사를 알면 그게 그거였구나. 요 내용을 보면 앞에 내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자세히 또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한 것 중에 이 한자는 뭐예요? 간방의 마음이에요. 우리나라 땅이 8개로 봤을 때 간방 아니에요. 한은 무한히 커질 수가 있는 거고 한없이 작아질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어떻게 보냐. 자, 여기서 말하는 정이라는 것도 뭐니까 일어나는 마음, 사람으로서 그냥 일어나는 마음이 바로 정이라는 얘기죠. 이 한은 바로 한과 연관되어 이 한은 한없이 펼쳐지는 태을의 세계와 바로 직접 연관되어지며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이 그 바로 한, 이 세상을 정의되는 세상, 케이오스 세상에서 코스모스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 바로 북의 쪽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질서의 정의한 세상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죠. 누가? 순임금의 아들, 즉 사인 하계가 북의 쪽으로 4,000년간 계속 이어져 내려왔죠. 하계부터. 그래서 그 북의 쪽으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이 중심을 잡고 이 세상을
발전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름에 정확한 표본인 거예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유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햇빛이 엄청 많이 쐬어진 거죠. 누구의 햇빛입니까? 바로 태아 주시, 일림, 햇님. 자, 거기서 연결되는 거예요. 자, 햇님이 있으면 또 누가 있어야 돼요? 또 달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한없이 펼쳐진 태을이 세계와 태을, 태자는 뭐예요? 그냥 큰 게 아니에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세계와 바로 직접 연관되어 제대로 태울주 수행을 하는 한 사람에도 나와 천지 음양 조화기를 쓰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날, 세상은 우리가 선생으로 거듭하는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것이다. 사람을 치료할 때 그 기운을 써야지만 사람을 치료할 수 있어요. 뭐 천지 조화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로 하늘과 땅의 어떤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 기운을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천지 음양 조화 기운을 쓴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많은 깨어나는 사람들이 같이 합류할 수 있겠구나. 합류는 때가 됐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모두 깨어나서 같이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가기를 바라는 거죠. 단지 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도처에 쓰러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살다에서 온 거예요.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